오늘의 주인공은 예, 서미애 작가예요. 서미애 작가입니다. 예, 첫 번째로 저희가 김성정 선생님의 어느 창녀의 죽음을 소개해드렸는데, 그렇죠. 예, 예, 한국인으로는 두 번째 작가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시간에는 서미애 작가가 어떤 분인지, 또 작품 예, 세계는 어떠한지, 그걸 좀 다뤄드리고, 예. 다음 시간에 이제 스포일러 스포일러, 편. 예, 예, 그래서 서미애 작가의 단편인 남편을 죽이는 30가지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자, 다음 시간에 이제 소개해 드릴 때, 네. 이 작품에 대한 뒷이야기가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아, 그렇군요. 예. 남편을 죽이는 30가지 방법.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좀 말씀드리고, 또 네. 이 책이 실린 또 단편집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소개해 드리고, 음, 또 이제 스포일러 편이 이어서 예, 나가게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이게 이분은, 네, 두 편으로 네, 그러니까 네, 좋습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신지부터 좀 소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그 현재 이게 딱 한마디로 하면은 이제 좀 이렇게 움찔할 정도로 놀라운 이야기인데요. 현재 우리나라 추리 소설가 중에 가장 잘 나가는 작가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고요. 요 부분은 뒤에서 좀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1986년에 그 대전일보 신춘문예 시 부문에 당선되어 등단을 하였는데요. 아주 좀 특이한 케이스죠. 시로 등단해서 이제 소설로 왔으니까요. 그러네요. 예. 시인으로 이제 등단하셨고. 그러니까 또 드라마 작가 생활도 오랫동안 하셨어요. 아, 그래요? 그럼 뭐 예. 작품에 힘이 있겠네요. 네. 그럼요. 그렇습니다. 이분이 그 소설로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 소설로 그 등단하는 거는 1994년에 스포츠 서울에서 신춘문예 추리소설 부문에 이 다음 시간에 소개해드릴 남편을 죽이는 30가지 방법이 당선되면서 아주 본격적인 추리소설 작가의 길로 이제 들어서게 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방송 작가로 15년 넘게 활동하면서 아주 수많은 TV 드라마, 뭐 예능 프로그램, 영화 시나리오 등을 집필하셨고요. 주요 작품을 좀 소개해드리면은 2009년에 한국 추리문학 대상을 수상한 장편 소설이 있어요. 인형의 정원이 있고요. 또 이 작가를 세계적으로 알린, 이게 뭐 작가를 그냥 한국에 알린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알린 작품이 하나 있어요. 잘 자요 엄마라는 게 2010년도에 출간됐고요. 그리고 최근작인 장편이 있는데 당신의 별이 사라지던 밤, 음, 2018년에 출간된 게 있어요. 당신의 별이 사라지던 밤. 예. 그리고 단편집 반가운 살인자 2010년도. 아, 이 이거는 영화로도 만들어지지 않았나요? 잘 알고 계시네요. 2010년에 주연들이 아주 쟁쟁합니다. 뭐 유호성 씨, 김동욱 씨, 심은경 씨 이게 주연한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그 이제 다음 시간에 소개해드릴 남편을 죽이는 30가지 방법은 단편집 반가운 살인자에 들어 있습니다. 2010년도에 나온. 물론 그 전에 나왔던 음, 남편을 죽이는 30가지 방법이란 단편집이 또 있었어요. 네, 아, 거기에도 그래요. 들어있고, 네, 예, 네. 이제 들어있고요. 요거는, 예, 다음 시간에, 예, 더 자세히, 소개 좀 예, 해드리면서, 예, 그리고 스포일러 버전까지, 두 번에 지금 걸쳐서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죠, 그죠? 그렇습니다. 네, 예. 네. 제가 이 개인적으로 처음 읽은 장편이, 그러니까 처음 읽은 이 작가를 대한 게 당신의 별이 사라지던 밤이었거든요. 아우, 비교적 늦게 하셨네요, 그죠? 네. 그렇죠. 저도 뭐 늦게 알았습니다. 2018년에 간행된 걸 처음 봤으니까. 근데 읽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좀 깜짝 놀랐어요. 아주 인상 깊게 읽었고요. 아주 뭐 이게 뭐 칭찬일지 아닐지 모르겠는데 히가시노 게이고와 아주 비슷하다고 할 정도로 몰입감이 아유, 네. 그럼 뭐 칭찬이 아닐까요? 칭찬이죠. 맞습니다. 예, 네, 몰입감이 아주 높은 소설이었고요. 네, 이 히가시노 게이고의 방황하는 칼날 있잖아요. 네네. 이것과 비슷한 소재도 그렇고 아, 전개도 좀 그래요. 그렇군요. 아주 뭐 소설의 전개가 긴장감 네. 넘치고 끝까지 몰입하면서 읽은 소설이었고요. 예. 오늘 지금 서미애 작가의, 그러니까 뭐 작품 세계에 대해서 지금 방송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 예, 당신의 별이 사라지던 밤을 아주 인상 깊게 읽으셨다고 하니까, 예, 스토리를 좀 잠깐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짧게 아마 이 책
이것도 제가 아주 강추하는 책이라서 짧게 얘기해 드릴게요. 3년 전에 모종의 사건으로 딸을 잃은 우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깊은 슬픔에 빠져서 간신히 삶을 지탱하던 그가 아내마저 갑작스럽게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려서 자살을 하고 맙니다.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은 우진은 아내의 장례를 치르고 절망 속에 주저앉아 있는데 장례식장에서 누군가 우진에게 메모를 하나 남겨요. 그런데 그 내용이 충격적입니다. 진범은 따로 있다. 진범은 따로 있다. 라는 단 한 줄의 메모였어요. 삶의 벼랑 끝에서 아주 무너져 내리던 우진은 딸과 아내의 죽음에 얽힌 의혹을 풀기 위해서 그 한마디를 붙들고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가슴에 묻어둔 딸의 살인사건을 파헤치기 시작하자 진실을 외면하고 침묵하던 사람들의 모습이 하나 둘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네. 아, 흥미롭네요. 흥미롭습니다. 예. 네, 재밌죠. 진범은 따로 있다. 단 한 줄의 메모. 예. 그 앞서서 우리나라 추리 소설가 중에 지금 가장 잘 나가는 작가라고 해주셨잖아요. 예. 뭐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죠. 특별히 책 한 권이 아주 엄청난 반향을 불러 일으켰는데요. 2010년에 출간된 잘 자요 엄마라는 책이에요. 이것도 아주 제가 재밌게 읽었습니다. 이 작품이 무려 13개국에 번역되어 출간되고 있어요. 이게 뭐 한국 작가는 이 정도까지는 별로 없거든요. 특히 네. 장르 소설 쪽에서는요. 아니, 근데 추리 소설이에요. 이게 잘 자요 엄마가? 네, 추리 소설 쪽으로 봐야죠. 네. 왠지 가족 소설 같고 뭐 성장 소설 같고 그런데. 아니에요. 아주 뭐 섬뜩한 추리 소설입니다. 네. 그런데 오히려 이 한국보다 외국에서 더 유명해졌어요. 희한하게. 그리고 이 13개국의 이 잘자의 엄마가 13개국에 번역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영국에서 드라마로 만들어지기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드라마로. 그러니까 뭐 그것도 시즌제로 이제 만들어지는데 왜냐면은 그 책이 2권, 3권이 출간될 계획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2, 3권도 함께 영국에서 시즌제 드라마로 만들어질 계획이고요. 네. 그래서 뭐 13개국 번역 그리고 드라마 계약으로 상당한 인세와 계약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아, 이게 말하자면 K 콘텐츠네요. 네, 그러네요. 진짜. 네, 딱 좋습니다. 근데 이 잘 자요 엄마 이게 2010년 작품인데 예. 13개 나라 이렇게 많은 나라에서 출간이 되는 계기가 있었다고요? 예. 2010년에 이 작품이 출간되고 이 출판사 노블마인 출판사인데 이 출판사가 참 훌륭해요. 어떻게 보면은 2011년에 독일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이 있는데 이게 아마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도서전일 거예요. 매년 열리는. 거기에 100쪽을 번역해서 소개를 했어요. 100페이지를. 근데 그 반응이 상당히 좋았고요. 그 결실로 한참 있다가 또 바로 계약이 된 게 아니고 2018년에 여러 출판사가 경쟁 입찰을 해서 상당한 선의세를 받게 되었고 그 후 입소문이 나면서 여러 나라에서 판권 수출을 하게 되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피에르 비쇼라는 프랑스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잘 자요 엄마 프랑스판 편집자예요. 근데 이 프랑스판 편집자가 잘 자요 엄마의 서미애 작가에 대해서 쓴 무척 재미난 글이 최근에 이게 소개됐어요. 이 소개된 게 잡지에 소개가 되는데 한국 잡지에 네. 한국 추리작가협회에서 나오는 개간 미스터리라고 있어요. 이게 2020년 봄, 여름 특별호에 이렇게 소개됐는데 이것도 나중에 왜냐면은 이 개간 미스터리 2020년 봄, 여름 특별호에 서미애 작가의 인터뷰가 20페이지나 20쪽이나 인터뷰가 실렸어요. 네. 그래서 뭐 제목도 뭐 지금 가장 핫한 한국의 미스터리 작가 서미애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고요. 네. 상당히 심층적으로 그 작가의 작품 세계와 세계관 등에 대해서 인터뷰했거든요. 이 인터뷰는 후에 한 번 더 소개하겠고요. 충분히 가치가 있겠네요. 예. 그 전에 여기에 이 잡지에 실려 있는 잘 자요 엄마의 프랑스판 편집자의 글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프랑스 사람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냥 한국말로 할게요. 내가 서미애 작가를 처음 만난 것은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만찬장에서였다. 그것은 한국 추리소설가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세계 각지에서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찾아온 출판업자들, 에이전트들, 번역가들로 붐볐다.
밤이 깊어져 하나둘 자리를 뜨자 주최 측에 대한 축하와 계약 성사를 위한 대화로 분주하던 떠들썩함이 잦아들며 조용해졌다. 서미의 작가는 끝까지 남아 차분하면서도 태평스럽게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흡사 고양이 같은 눈으로 바라봤기 때에 나는 그녀가 오늘의 이 장면을 기억에 고이 간직해 두었다가 언젠가 자신이 앞으로 쓰게 될 소설에 등장시키게 되리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상상컨대 그녀는 신중하게 관찰하고 모든 것을 꿰뚫듯이 바라본 뒤 숙소로 돌아가서는 묻어둔 악행과 숨겨둔 범죄, 이를테면 인간 영혼의 어두운 시면을 드러내기 위해 드디어 보란듯이 카드패를 뒤집을 것이다. 바로 작가의 이런 점에 매료되어 나는 출판을 결정했고 또한 이것이 전 지구적 성공의 열쇠이기도 할 것이다. 작가 서미애는 밤의 고향이다. 인간 영혼의 어둠을 통해 세상을 바라본다. 예. 아주 뭐 짧은 글인데 정말 재미난 표현들이 나오고 네. 좋더라고요, 아주. 음. 그리고 이 단편집 반가운 살인자라고 있다 그랬잖아요. 네네. 거기에 이제 다음에 소개할 남편을 죽이는 30가지 방법이 실려 있는데 네. 그 반가운 살인자 단편집의 작가 후기에 아주 무척 좋은 내용이 실려 있어요. 작가가 처음에는 시로 시작했는데 맞아요. 시인으로 등단했다고. 예, 어쩌다가 추리 작가가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인데 이거는 제가 좀 소개를 한번 그러시죠. 해드릴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 서미애 작가의 이제 이야기입니다. 내가 추리소설을 쓴다는 것을 알게 되면 대뜸 사람들이 하는 질문이 있다. 어떻게 추리소설을 쓸 생각을 하게 되었나요? 그 질문을 듣고 나도 궁금했다. 대학 때 시를 쓰던 내가, 한창 드라마로 밥벌이를 시작하던 내가 왜 추리소설을 쓰게 되었을까? 답은 의외로 간단했다. 좋아서 쓴다. 기본적으로 추리 작가들은 추리소설 마니아이다. 주변의 작가들을 둘러봐도 대부분 추리소설을 즐겨 읽다가 작가가 되기로 결심한 경우가 많다. 나의 경우도 어릴 때부터 셜록 홈즈나 루팡 시리즈를 시작으로 수많은 추리 작품들을 읽으면서 성장했다. 지금도 화제작이라고 하는 경우는 빼놓지 않고 챙겨보려고 노력하고 좋아하는 작가의 신작은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린다.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기지 못하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기지 못한다고 했던가. 출발점이 엇비슷하게 서 있던 작가들 중에 지금까지 남아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을 보면 결국 추리소설을 좋아하고 즐기는 사람들이다. 아, 이게 정답이네요. 아, 예, 그러니까요. 즐기는 자를 아무도 이기지 못하죠. 아니, 그럼 이런 관점이라면 교수님도 이제 추리소설을 쓰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단편 같은 거 한번 써볼까요? 아, 진짜로요. 또 교수님은 또 장르 중에서도 또 장르잖아요. 특별히 좋아하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어쨌건 추리소설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이 좋아서 쓰는 거죠. 그럼요. 우리도 이게 좋아서 하는 방송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계속 더 소개해 주실까요? 예, 앞서 얘기한 추리작가협회, 한국추리작가협회에서 나온 개간 미스터리 있다 그랬잖아요. 네네. 여기 이제 서미애 작가 인터뷰가 아주 20페이지나 실려 있어요. 이거 한번 사서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사서 볼 정도로 좋아요? 예, 그럼요. 그러니까 서미애 작가 인터뷰뿐만이 아니고 네. 지금 현재 추리 소설계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런 내용도 있고, 왜냐면은 이게 좀 굉장히 혁신판으로 나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굉장히 내용이 좋더라고요. 한번 사서 보시기 추천드리고. 그래도 우리가 소개를 조금이라도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인터뷰 중에, 서미애 작가와의 인터뷰 중에서 네.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있는데, 이게 뭐 충격적일 수도 있는데, 예. 이 작가의 어떤 상상력, 뭐 그런 것들, 그리고 그런 것보다도 저는 이 작가가 너무나 솔직함에 굉장히 반했어요. 아, 이 솔직하게. 부분을 지금 예. 앞으로 소개해 드릴 부분을 보면서 네. 한번 소개를 해 주시죠. 최근 진지하게 나는 왜 추리소설가가 됐지? 를 고민해보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결론은 내가 인간의 어두운 본성에 훨씬 더 많이 끌린다는 거예요. 저는 기본적으로 천사를 천사로만 생각하지 않아요. 천사에게도 악마성이 있을 수 있고 악마에게도 선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저 역시도 마찬가지죠. 제 안에도 좋은 면이 있지만 나쁜 면도 있고 그것이 남들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끔찍할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어린 조카들하고 봄에 진달래 피는 산에 올라가다가 조그만 아이들한테 고모가 여기서 너희를 파묻고 내려가면 엄마 아빠가 뭐라고 할까? 언제쯤 발견할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니 이게 조카들한테 할 말인가요? 예. 물론 농담으로 넘겼지만 누군가는 그 사악한 상상력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한 번은 거의 실행하기도 했어요. 제가 중학생 때였는데 동생이 초등학생 때였죠. 동생이 무슨 일로 욕을 해서 투닥거리고 있었어요. 근데 동생이 죽여봐, 죽여봐 이러는 거예요. 내가 못 죽일 줄 알고 이러면서 동생 목을 졸랐어요. 제가 목을 조르면서 얼마나 힘을 줬던지 동생의 눈이 확 뒤집히면서 쓰러졌거든요. 조금만 더 힘을 줬으면 저는 동생을 죽인 살인자가 됐을 거예요. 끔찍해요. 그랬다면 제 인생은 지금과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저는 살인자와 평범한 사람을 가르는 경계선이 그렇게 크고 넓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다행히 경계선 안에서 멈췄던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그 선을 넘어가는 거죠. 예, 와, 그러니까 이건 놀랍죠. 예. 교수님은 이걸 솔직함으로 읽으셨군요. 아니, 저는, 그러니까 조금, 뭐라 그럴까. 예, 굉장히 솔직하고, 이런 얘기 만약에 있었더라도, 그거 하겠습니까? 잘 안 근데 하죠. 혹시 교수님도 이런 충동을 느끼신 적이 있나요? 아니, 뭐, 이런 충동까지는 아니어도, 네, 뭐, 누구라도, 저는 제 생각에는 사람, 그 작가가 말했듯이, 네. 선함과 악함이, 그, 다 있어요. 누구라도. 근데, 그걸 감추고 있을 뿐이지, 선함만 드러내고 악함은. 근데, 이 작가도 이제 그런 거였죠. 근데 그런 그렇죠. 것들을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참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자, 서미애 작가와 그의 작품 세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이제 예, 다음 시간에 스포일러 편과 일반 편을 함께 해주실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음 주에 이제 일반 편을 먼저 해주시겠습니다만, 예, 그 남편을 죽이는 30가지 방법, 요걸 저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다룰 겁니다. 요 예. 단편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소설의 이 내용은 제목 그대로 어떤 주부가 가부장적이고 폭군인 남편에게 아주 당황하고만 있다가 도저히 참지 못하고 남편을 죽이는 다양한 방법을 매일 가계부에 한 가지씩 써놓고 있어요. 한 달이 지나자 정말로 30가지의 다양하고 기발한 남편 죽이는 방법이 가계부에 쓰여지게 됩니다. 결국 그녀는 남편을 죽여요. 그런데 자신이 가계부에 써놓은 방법이 아닌 충동적으로 차로 남편을 치어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 뒤에 벌어지는 아주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소설은 끝까지 흥미진진하게 전개됩니다. 이 남편을 죽이는 30가지 방법, 잠시 후에 스포일러 편으로 함께 할 건데, 이 예, 단편과 관련된 뭐 재밌는 그 작가의 후기가 있다면서요? 예. 그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94년 스포츠 서울 신춘문예 당선됐다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이 하필이면은 새해 첫날 신문에 당선 기사를 실어야 돼요. 이게 생각해 보세요. 새해 첫날 신문에 네. 딱 신문을 받아봤는데 뭐 신춘문예 당선자 해가지고는 남편을 죽이는 30가지 방법. 정초부터.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았겠죠. 네. 예? 그래서 그 이야기가 그 단편집 반가운 살인자 이제 작가 후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재밌습니다. 좀 소개해 주시죠. 이 여자 그렇죠. 서미애 작가의 이제 작가분입니다만 목소리죠. 그냥 제 목소리로 할게요. 아, 그럼요. 나에게 추리 작가라는 이름표를 달게 해준 작품은 남편을 죽이는 30가지 방법이다. 1994년 스포츠 서울 신춘문예를 통해서 했는데 당시 제목 때문에 좀 논란이 있었다. 새해 첫날 발행하는 신문에 그 제목을 쓰는 것이 부담스러웠는지 제목을 바꿀 수 없느냐는 담당 기자의 전화를 받았다. 하지만 제목 역시 작품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 제목 그대로 새해 첫 신문에 실렸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신문사로 전화가 좀 많이 걸려왔다고 한다. 내게도 전화가 걸려왔다. 당선작 제목만 발표된 새 신문을 보고 연극 제작자가 무대에 올리고 싶다면서 연락을 해온 것이다. 제목만 보고 전화를 하다니. 나는 사흘 뒤에 작품 전문이 신문에 실릴 테니까 다 읽어보고 다시 전화를 달라고 했다. 결국 사흘 뒤에 연극 제작자에게 재차 연락이 왔고 바로 계약을 하게 됐다. 제목 덕분이었는지 정혜리, 견미리 두 배우의 더블 캐스팅 덕분인지 그 연극은 그의 가장 주목받는 작품이 됐다. 예. 이런 스토리가 있군요. 야, 이거 제목만 보고 바로
아유, 놀랐어요, 저도. 네, 예? 좀, 뭐, 내용도 모르는데, 일단 제목 보고 해보자, 뭐 이런 건데. 네. 근데 사실 제목이 상당히 중요해요. 네, 뭐랄까, 그럼요. 아유, 제목을 바꾸라는 건 말이 안 되죠. 예, 그럼, 예. 네, 이 연극은 사실 저도 들어봤던 기억이 있는데, 네. 상당히 그 관객도 많이 들고, 음, 히트친 연극이었다고 제가 기사를 본 기억이 네. 납니다. 근데 그 연극 제작자가 그 제목만 보고 바로 좀 놀라워요, 전화를 할 정말. 네, 정도로, 네, 정말로 놀라워요. 예. 그러니까, 뭐랄까요. 그쪽에 이렇게 좀, 잘 되시는 분이시네요. 서미애 예, 작가는. 그러게요. 네. 예, 아, 이런 연극, 글쎄 뭐, 나중에라도 또 볼 기회가 있으면 참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나는 결혼한 지 6년이란 시간이 흘렀지만 무심하고 폭군인 남편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사는 주부입니다. 오늘도 남편의 다음과 같은 서늘한 목소리를 듣습니다. 내가 방해를 했나? 등 뒤로 소리 없이 다가오는 남편을 느끼자 그녀의 목덜미엔 소름이 돋았다. 식탁 위에 펼쳐져 있던 가계부를 덮고 고개를 돌렸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는 전혀 미안해하지 않은 표정이다. 자신이 원하면 아내는 언제든지 하던 일을 중단해야 한다는 얼굴이다. 그에겐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권리다. 이렇게 남편은 그녀가 거역하지 못할 독재자입니다. 이 독재자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고 하루를 무사히 보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한밤중에 텔레비전 소리도 마음대로 크게 높여서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고 커피 속에 넣는 설탕과 프림의 비율을 정확히 맞추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오늘 그녀는 부엌에서 가계부를 쓰고 있어요. 그런 그녀에게 남편은 들어와 잠자리로 들어오라고 합니다. 잠자리도 자기 멋대로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지 그녀에게는 더없이 괴로운 시간입니다. 이런 폭군 남편이지만 남에게 보여지는 아내는 행복한 아내, 깔끔하고 예쁜 아내를 요구해요. 출근길에는 엘리베이터 앞까지 나와서 손을 흔들어야 하고 머리가 조금이라도 흐트러져 있으면 꼭 지적을 합니다. 이렇게 괴로운 하루하루를 사는 그녀에게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 그것은 가계부예요. 그녀는 물끄러미 가계부를 내려다보다가 다시 오늘 날짜 페이지를 펼쳤다. 맨 아래쪽에 남아있는 빈칸이 어서 그녀에게 무엇인가를 적어 넣으라고 조르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붉은 볼펜으로 마지막 칸에 면도칼이라고 적었다. 붉은 글씨로 적힌 면도칼이라는 글자가 그 느낌과 썩 잘 어울렸다. 남편의 턱 밑에 가늘게 그어질 칼자국 한 줄, 그 선을 따라 흐르는 붉은 핏방울. 가계부에 적힌 글자가 면도칼의 운명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조금 전 느꼈던 소름이 어디론가 사라지고 이제 그녀는 전율처럼 흐르는 기대감에 몸을 떨었다. 이렇게 가계부를 이제 쓰고 있는데 가계부 내용이 이제 섬뜩하죠. 근데 남편은 가계부를 열심히 쓰는 나를 보고 집안일을 열심히 하는 줄 알고 칭찬까지 합니다. 하지만 남편은 내가 어떤 내용을 가계부에 매일매일 쓰고 있는 줄 알면 기절할 정도로 놀랄 것이에요. 내가 가계부에 매일매일 쓰는 내용은 남편을 죽이는 방법입니다. 30일째 매일매일 써놓았더니 드디어 30가지의 남편을 죽이는 방법이 가계부에 쓰여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욕실용 슬리퍼, 밑창이 미끄러운 걸로. 욕실에 넘어진 남편이 뇌진탕을 일으킬 확률은? 단지 가능성만을 생각했던 것이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나았다. 테이프, 코와 입을 한꺼번에 막을 수 있는 폭넓은 게 좋겠지? 남편이 가늘게 코를 골며 자는 모습을 지켜보다 그녀는 유혹을 참지 못하고 그의 코와 입을 손으로 막아보았다. 남편은 잠결에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돌아 누웠다. 그 역시 숨이 막히면 견딜 수 없는 생명일 테니까. 정육점용 칼. 그날 정육점에서 고기를 사며 그녀는 주인의 칼 가는 손을 부드러운 시선으로 보고 있었다. 저 칼이 내 손에 있다면 그녀는 생각만으로도 손바닥에 땀이 배는 걸 느꼈다. 이와 같이 가계부에는 남편을 죽이는 다양한 방법들이 쓰여 있습니다. 그녀는 살아가는 순간순간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들이 남편을 죽이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상황들을 가계부에 쓰고
머릿속에 상상할 때마다 큰 희열을 느낍니다. 이런 그녀가 결국 남편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가계부에 치밀하게 써놓은 방법이 아닌 충동적으로 남편을 죽였어요. 그녀는 오늘 남편을 꼭 죽여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차를 몰아 남편의 회사 앞으로 가서 남편이 나오기를 기다렸어요. 남편을 기다리면서 그녀는 그렇게나 상상 속에서 여러 번 죽인 남편을 진짜로 죽여야 하는가에 고민에 빠집니다. 세상 많은 여자들이 남편과 같은 폭군 밑에서도 잘 살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자 그녀는 차에 시동을 걸고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순간에 남편이 회사에서 나오는 게 보입니다. 밤 11시가 넘어서 도로에는 아무도 없어요. 횡단보도를 건너던 남편이 무언가를 떨어뜨렸는지 주우려고 허리를 숙였어요. 그 순간 그녀는 자신도 알지 못하는 목소리에 이끌린 듯 충동적으로 차를 전속력으로 남편을 향해 질주합니다. 물건을 줍던 남편은 갑작스럽게 달려드는 헤드라이트 불빛에 놀란 듯 미처 피할 생각도 하지 못하고 불빛 속에 엉거주춤 서 있기만 했어요. 그의 놀란 눈이 헤드라이트 불빛을 받아 무섭게 번뜩이는 것을 보자 그녀는 두 눈을 질끈 감고 엑셀러레이터를 더욱 세게 밟았어요. 남편의 몸이 차체에 부딪히고 허공으로 날아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대로 차를 몰았어요.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운 후에도 한동안 몸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기진맥진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완벽한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상쾌함이 밀려왔어요. 이제 드디어 지긋지긋한 남편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게 되었어요. 이런 흥분된 마음으로 아파트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보금자리인 7층을 향해 올라가는 동안 그녀는 내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 생각했다. 이제 세상을 벗어나 하늘로 날게 되는 순간이다. 얼마 동안은 남편을 죽였다는 사실 때문에 두렵기도 하겠지만 그 이후의 일을 생각하자 마음이 밝아졌다. 그러나 그런 기분도 잠시였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파자마 차림으로 거실에 앉아 자기가 들어오는 것을 노려보고 있는 남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도대체 이 시간까지 어딜 갔다 온 거야? 거칠게 다그치는 남편의 목소리가 벽에 기대선 그녀의 귀에 생생하게 들렸다. 아, 난 틀림없이 당신을 죽였어. 조금 전 당신이 쓰러지는 모습을 봤단 말이야. 그렇다면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남자는 누구지? 간신히 벽에 의지하고 서 있던 그녀는 눈을 의심하며 혼란스러워진 머리로 생각을 정리하려 했지만 의식을 잃어가는 자신을 느낄 뿐이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야기의 배경이 갑자기 완전히 바뀝니다. 현재 여기는 경찰서 취조실이에요. 김영사는 앞에 앉아있는 한 여성을 취조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죽인 혐의로 이곳에 와 있어요. 그녀는 순순히 자신이 남편을 살해했다고 자백을 합니다. 이렇게 범인이 자신이 저지른 범행을 순순히 자백까지 했는데도 사실은 간단치가 않아요. 김 형사가 취조실 밖으로 나오자 동료인 최 형사가 김 형사의 팔을 잡아 끌면서 어떻게 된 일이냐고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살인사건이라며 범인이 그 아내라는 게 정말이야? 자수했다며? 자수한다고 다 범인이가? 그럼 아니란 말이야? 최 형사가 다그치듯 묻자 김 형사는 잠시 취조실로 눈길을 돌렸다. 그의 커다란 눈에 한 줄기 의욕이 스치듯 지나갔다. 도무지 모르겠단 말이야. 진짜 남편을 죽인 것도 같고 말하는 걸 보면 아닌 것도 같고. 무슨 소리야. 죽였으면 죽인 거고 아니면 아닌 거지. 누가 미쳤다고 죽이지도 않은 사람을 죽였다고 그래. 저 여자가 말하는 대로 매번 남편을 죽였다면은 그 남자는 목숨이 9개 있는 고양이쯤 될걸. 최 형사는 무슨 소리냐는 표정으로 김 형사의 얼굴을 빤히 보았다. 어느새 김 형사는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틀림없이 자기가 남편을 죽였다는 거야. 근데 그 방법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아이, 무슨 소린지 모르겠네. 그 남자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등에 칼을 맞고 죽었다고 그러던데. 저 여자에게는 남편이 어떻게 죽었는지 말하지 않았어. 자신이 죽였다고 주장을 하니까 어떻게 죽였냐고 묻기만 했지. 그랬더니
죄자는 수없이 많은 방법을 동원해서 자신 남편을 주겠다는 기야. 뭐 자네가 한번 들어가 봐. 얼마나 진지하게 막 자기가 남편을 주겠 막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지 말이야. 예, 이렇게 이 김영사와 최영사는 아주 어이없는 이야기를 주고받게 되는데요. 그리고 김영사는 다시 취조실로 들어가서 그녀에게 다시 한번 남편을 죽인 것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녀도 싫지 않은 표정으로 자신이 남편을 죽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녀가 자다가 거실로 나가보니까 남편이 등을 보인 채 베란다에 서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신이 남편 뒤로 다가가는 것도 모르고 무엇을 보려는 자세로 베란다 난간에 몸을 기댄 채 아파트 주차장을 남편이 응시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남편의 등을 힘껏 밀었어요. 남편이 몸을 이미 밖으로 많이 기울이고 있어서 그를 미는 게 그렇게 힘들진 않았어요. 남편은 난간을 붙잡으려고 하면서 고개를 돌렸어요. 그녀가 자기를 밀었다는 것을 알고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 용기를 내서 베란다 아래를 내려다보니까 거기에는 눈을 부릅뜬 남편의 얼굴이 정면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7층이라는 높이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바로 마주보고 있는 것 같아서 기겁을 하면서 베란다에서 물러섰어요. 그리고 경찰이 찾아올 때까지 벽 한쪽에 웅크리고 있었어요. 이상이 그녀가 남편을 죽인 상황을 설명한 것이에요. 하지만 경찰의 증언은 달랐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김영사가 주소를 확인하고 집으로 찾아갔을 때 그녀는 자다가 나온 듯 머리를 추스르고 있었어요. 이렇게 늦은 밤에 누구냐는 표정으로 서 있던 그녀는 막 남편을 죽이고 난 아내의 모습은 아니었어요. 그녀는 김영사가 말을 꺼내기 전까지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도 모르는 상태였어요. 남편이 죽었다는 말을 들은 후에야 비로소 그녀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번졌고 그녀는 아파트 안을 다 뒤지면서 정말 남편이 없는지 확인하는 등 허둥거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한참 허둥거리다 그녀는 쓰러지듯 거실에 주저앉으면서 김영사에게 자기가 남편을 죽였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를 들은 김영사는 크게 당황했습니다. 왜냐면은 그녀가 말하는 남편을 베란다에서 밀어 떨어뜨려 죽였다는 진술은 사실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이 얘기를 하자 그녀는 틀림없이 자신이 남편의 등을 밀었다고 합니다. 김영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혼란스러워하고 있는데 이때 최 형사가 뛰어와서 김영사에게 그녀가 그동안 써온 가계부를 가져와서 보여줍니다. 그녀의 집을 수색하다가 발견한 것이에요. 최 형사가 이 가계부를 가지고 놀라서 뛰어온 이유가 있었어요. 가계부에는 30가지나 되는 남편을 죽이는 방법이 쓰여 있었어요. 그리고 최 형사가 그녀의 집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발견했다고 김영사에게 보여주는데 그것은 그녀가 먹고 있는 약봉지였습니다. 약봉지에는 신경정신과 전문의 정명준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김영사는 지체하지 않고 신경정신과의 정명준 의사를 찾아갑니다. 의사에게 그동안 있었던 자초지종을 이야기해주자 의사는 다음과 같은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녀는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박관념이라고 할까요? 남편에 대한 미움이 커진 나머지 매 순간 남편을 죽이는 상상을 해왔죠. 그래서 자신이 정말 남편을 죽이지는 않을까 불안해했던 겁니다. 한 달 전쯤인가 그녀에게서 전화를 받았어요. 남편의 회사 앞에 차를 대고 있다가 회사에서 나오는 남편을 차로 치어 죽였다고 말입니다. 전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정말로 남편을 죽인 줄 알았거든요. 상담을 하면서 계속 그녀의 상태를 알고 있었는데도 그 순간에는 정말로 그녀가 살인을 했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결과는 어땠는지 아십니까? 남편은 살아 있었습니다. 자기가 상상한 일을 실제로 했다고 믿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정신과 의사를 만나고 나서 김영사는 왜 그렇게 그녀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남편을 죽였다고 주장하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혼란스러운 모습이었는지에 대한 해답을 얻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죽은 모든 상황은 그녀가 범인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줄 뿐이었습니다.
남편이 등에 꽂혀 있던 칼은 녹이 슬어 여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무리이고 더구나 죽음에 이르게 할 정도로 깊이 꽂혀 있는 것으로 보아 힘 깨나 쓰는 장정이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리바이도 있었어요. 아파트 경비원의 말로는 그녀는 남편이 아파트 주차장에서 칼에 맞아 죽은 날 한 번도 아파트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로써 모든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죽인 범인이 아닌 것이에요. 김 형사와 최 형사는 어쩐지 처음부터 남편을 죽일 여자로 보이지 않았다면서 그녀를 결국 풀어줍니다. 그녀는 경찰서 앞까지 배웅 나오는 김영사를 굳이 말리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경찰서에 계속 붙잡아 놓은 게 미안하다는 표정이었다. 그녀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단지 집에 가서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푹 쉬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다. 경찰서에서 있었던 게 단지 이틀뿐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다. 그녀로서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흘러간 느낌이었다. 정말 제 남편이 죽은 게 확실한가요? 전 두려워요. 또다시 현관문을 열면 남편이 저를 노려보며 서 있으면 어쩌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남편을 죽인 게 제가 아니라면 누가 남편을 죽였을까요? 김영사는 숨이 막혀왔다. 그 질문이야말로 앞으로 그가 풀어야 할 숙제였다. 남편을 죽인 살해범은 꼭 잡겠습니다. 그게 제가 할 일입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욕하실지 몰라도 전 그런 건 아무래도 상관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내 마음속에서 수십 번 죽은 사람이니까요. 이렇게 김영사와 그녀는 경찰서 앞에서 헤어졌다. 그녀는 경찰서 건물도 다시는 쳐다보고 싶지 않았다. 자신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김영사의 시선을 느끼며 천천히 경찰서에서 멀어졌다. 한 발짝씩 걸음을 옮길 때마다 남편의 일과 경찰서로부터 멀어진다고 생각하자 입가에 조금씩 웃음이 새어나왔다. 공중전화에 들어가 그에게 전화를 할 때까지 그 웃음은 계속되었다. 저예요. 어디야? 그의 목소리가 그녀의 가슴을 뛰게 만들었다. 지금 막 경찰서에서 나오는 길이에요. 보고 싶어. 저도요. 경찰이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더군. 여기서 빨리 보고 벗어나고 싶어서 약봉지를 눈에 띄게 했죠. 이제 다 끝난 건가요? 이런 걸 뭐라고 하는 줄 아나? 전화기 너머로 그의 독특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완전 범죄. 그녀도 정신과 의사인 명준의 말에 동감했다.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그녀는 문득 자신의 수십 가지 살인 방법을 생각해냈지만 정작 남편이 어떻게 죽었는지는 모른다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다. 내일 병원에 들러 명준을 만나면 그에게 자기가 모르고 있는 단 한 가지 살인 방법을 물어봐야지. 하지만 그보다 먼저 흰 가운에 가려진 그의 단단한 근육을 보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이었다. 꼭 살해범을 잡겠다고 한 김형사의 말이 마음에 걸렸지만 자신과 명준은 이 사건과 무관한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다. 예.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죠? 예. 네. 제가 지금 몇 명 목소리를 낸 건가요? 한 대여섯 명은 이렇게 그 대화체로 좀 아니 두세 명 나오는 한 두 명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지금 몇 명 목소리예요? 이게 교수님. 단편인데 왜 또 이렇게 사람이 많이 나오는 거야? 아니 이거 교수님께서 잘 추려서 주셔야죠. 아니 이게 오죽하면 청취자분들이 저보고 이제 성우로 전업을 하래잖아요. 아니 그 댓글 보니까 저는 또 더 막 그냥 넣고 싶어가지고. 아니 그렇게 그러시면 안 되고 저 애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성우분들이 들으시면 예. 정말 비웃으실 일이에요. 아니요, 진짜 아니요. 제가 프로같이 겸손해 드릴 읽기 말씀이 잘하시니 아니라 뭐. 저희 이제 방송 직종 중에 예. 이제 성우분들이 계시잖아요. 예. 정말 목소리도 좋으시고 연기 정말 잘하시거든요. 아유, 똑같이 잘하시는데요. 저는 이제 지금 제작비가 없다 보니까 제가 알아서 그렇게 하는 거지. 아니 진짜 이게 여자 목소리, 뭐 할아버지, 아유, 뭐 그래도 할머니 목소리, 애기 목소리까지 내야 되니 정말. 예, 아닙니다. 이제 어쨌건 좀 많이 헷갈리게 해드려서 죄송하고 저로서는 아니요. 그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게 참 재밌네요. 아주 재밌죠? 예, 결국은 반전이 꽤 있고, 정신과 그러니까 전문이었구나. 예, 마지막 반전 듣기 전까지는 아주 궁금해할 만하거든요. 네, 그러게요. 아주 재미있습니다. 네, 서미애 작가의 남편을 죽이는 30가지 방법.
이제 스포일러 완결편까지 들으셨고요. 이 예. 독자 서평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서평은 그냥 교수님이 해주시죠. 예, 그럴까요? 네. 이 서평 두 개 다 이제 반가운 살인자를 본 그 독자들이 했던 겁니다. 반가운 살인자는 이 남편을 죽이는 30가지 방법이 실려 있는 단편집이죠. 그래서 그 중에 몇 분, 이제 두 분 거를 제가 갖고 왔는데 첫 번째 분 거를 제가 소개해 드리죠. 한국의 추리소설이기에 느낄 수 있는 것이 있다. 바로 한국에서 볼 수 있는 한국이기에 일어날 법한, 한국이 아니면 상상하기 힘든 한국의 정서를 마음껏 녹여냈다는 것이다. 실제 서울 서남부에서 벌어진 연쇄살인 사건에서 아이디어를 얻기도 하고, 실제로 우리나라를 뒤흔들었던 연쇄살인범 유영철도 등장시켰다. 일본의 미스터리를 읽으며 일본의 다양한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것처럼 이 단편집 속에는 한국의 면면을 살펴볼 수 있다. 매번 외국인의 이름으로 읽는 것이 아닌 한국 이름이 등장하는 소설이라 더 친숙하다. 그렇기에 우리 이웃의 이야기 같기도 하다. 한국의 추리소설, 그 이상의 가능성과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이었다. 반가운 살인자로 반가워진 서미애 작가님, 다른 추리소설도 기대가 됩니다. 예. 언어 유희를 좀 지금 아유, 잘하시는 참, 분이시네요. 참 아주 잘 쓰셨더라고요. 알찬 열매님이셨고, 예, 그다음 공순이님이시네요. 예, 서평을 쓰기에 앞서 나는 한 가지 고백을 해야겠다. 추리소설 좀 읽는다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듯이 코난 도일, 에거서 크리스티, 모리스 르블랑으로 시작된 내 추리소설의 역사는 거의 10년째 추리소설 사랑 위기를 걷고 있다. 많은 작가를 만났고 많은 작품 만나왔지만 그중에 한국 작가, 한국 작품은 없었다. 이런만 되면 할 정도로 유명한 추리소설 작가가 우리나라에는 없구나라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고, 솔직히 나는 한국 추리소설은 유치하다고 생각해왔다. 재미도 없고 긴장감도 없고 그렇다고 스토리가 탄탄한 것도 아니라면서 어쩜 마음 한구석에서는 무시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면 그렇게 치부할 정도로 내가 우리나라의 추리소설을 많이 접해보지도 않았는데 말이다. 그리고 이번에 나는 서미애 작가의 추리소설 단편 모음집 반가운 살인자를 만났고, 나는 지금까지의 이런 생각과 태도에 대해 정말 진심으로 반성하게 됐다. 그저 당연히 재미없겠거니 하는 생각에 제대로 마주하려 하는 것조차 하지 않았던 내 자신이 정말 부끄럽게 생각될 정도였다. 동시에 왜 여태까지 이런 작가가 있었으면 몰랐을까 하는 안타까움 밀려왔고, 그만큼 편독하는 내 자신의 독서 습관에 다시 한번 부끄러워졌다. 예. 예. 아, 정말 잘 쓰셨죠? 네, 글을 잘 쓰시네. 아니, 예. 이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작가들이 더 많이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럼요. 예, 맞습니다. 네. 저희도 한국 작가 또 한국 작품들 더 많이 소개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자, 교수님, 다음 시간에 어떤 작품 해볼까요? 예, 다음 시간에 또 아주 기대해 주셔도 좋을 작품인데, 네, 이게 최근에 이제 그 한국에 출간됐는데, 네. 2020년 10월에 출간이 됐어요. 음. 수필집입니다. 수필집. 그 시절 우리는 바보였습니다. 라는 수필집이에요. 아, 이게 사실은 누가 추천을 해주셨는데, 우리 애청자가 분 가운데. 뭐 여러분들이 이게 이번에 이게 막 출간되면서 나왔으니까. 많은 분들이 예, 이제 사서 읽고 계실 텐데, 네, 이게 그 사실은 일본에서는 꽤 오래전에 95년 3월에 출간된 거니까 그렇군요. 이제 뭐 한참 있다가 우리나라에는 25년 후에 출간이 되는 건데, 음, 이게 상당히 저도 이제 기대가 되는 건데, 네. 이게 작가의 초등, 중등, 고등, 대학교 시절의 이야기를 이제 재미있게 아주 담았고요. 또 가족 이야기도 비교적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네, 그래서 아주 그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꽤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 아주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교수님, 이거 또 나오자마자 바로 사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그럼요. 예. 네. 한 권 사셨죠? 한 권 이제 초판이라 한 권 사긴 했는데 네. 또 또 모르죠. 나중에 띠지 또 나오고 하면 또 바꾸실 거고, 그러게요. 또 사실 거고. 예.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히가시노 게이고의 수필집 그 시절 우리는 바보였습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 박인권 교수님이셨고요. 저는 아나운서 원기범이었어요. 교수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